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재작년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자 선박이 부족해지면서 물류 대란 사태가 일어난 것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해상 운임 지수가 급등하면서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올해 초 5,1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치솟던 운임 지수가 9월 달에는 1,900까지 떨어졌고 지금 현재는 1,400포인트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동안 선박회사에서 배를 뚝딱뚝딱 만들어서 배가 넘쳐나서 해상 운임이 떨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으로 주문량을 줄이면서 운송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에 운임 지수 역시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경기 침체 느낌이 스물스물 피어오르는데요. 물동량 기준으로 보면 경기 침체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운임 지수 자체만 보면 위아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작년만 해도 배가 부족하다, 인플레가 심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배가 넘쳐난다, 인플레가 완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S&P 500 지수인데요. 해상 운임 지수와 비슷하게 1월 달에 피크를 찍고 조금씩 흐르고 있습니다. 현재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와 함께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연준이 혹시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까? 속도 조절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증시가 한 번씩 반등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월달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그런 거 없어. 난 계속 금리 올릴 거야. 이렇게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사람들은 깨갱하고 다시 한번 증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준의 2인자인 브레이너드 부의장을 중심으로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다시 기대하면서 증시의 반등이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얘들아, 연준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한대.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금리 인상 중단하고 금리를 내리면서 증시가 급등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기대감을 또다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상 이야기와 이와 연동되는 달러, 환율, 증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미리 공지를 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확실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대표적인 매파 위원 중 하나인 블러드 연은 총재가 기준금리를 7%까지 올려야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기준금리를 5에서 7%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매파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금리를 막 올리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많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했었죠. 이분도 연설을 통해서 최소 5%란 말을 강조했었는데 기사에는 7%를 강조하면서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과장된 기사라 보고요. 아마도 이분은 파월 연준 의장의 명령을 받고 투입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러드, 요즘 증시가 갑자기 튀어오르네. 네가 가서 좀 잠재우고 와. 너 그런 거 잘하지. 이러한 특명을 받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투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시가 오르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됩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금리 인상을 더욱더 심하게 할 수밖에 없죠. 금리 인상 스케줄에 차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0%였던 미국의 기준금리는 어느덧 4%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연준 위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면서 앞으로는 완만하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근 연준 2인자 브레이너드 부의장의 발언을 보면 강조해야 할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금리를 계속 올렸지만 앞으로 더 할 일이 있다. 금리를 앞으로 더 올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만한 금리 인상 오케이, 그거 좋아. 하지만 아직 금리 인상을 중단할 때는 아니야. 금리 인상은 계속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연준은 인플레가 잡히거나 경제가 무너지거나 둘 중 하나가 나올 때까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둘 중 하나가 나오지 않으면 연준은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은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몇 달 전에 원달러 환율은 145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 한국은행에서 적극적인 환율 방어를 통해서 환율을 내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지고 있던 달러를 시중에 매각하면서 달러 강세를 일시적으로 누그러뜨렸습니다. 때마침 일본, 중국도 환율 방어에 나섰고 미국에서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달러 인덱스가 진정된 건 역시 환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일단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방금 블러드 연은 총재의 발언을 보셨듯이 연준에서 다시 외파적으로 나오면 어떡해? 금리를 더욱더 빠르게 올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블러드 연은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 직후 원달러 환율을 보겠습니다. 오히려 원화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블러드의 발언에 크게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 방향성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당장 금리 인상 중단은 없고 다만 속도 조절을 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미 환율에 반영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미 1450원에서 한국은행의 환율 방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경제 위기가 없는 한 이 위로 튀어오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 완전히 진정이 되었다? 그것은 아니겠죠. 이것은 달러 인덱스 차트인데요. 미국은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완전히 약세로 돌아서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파멸적인 달러 강세는 한 차례 누그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인플레가 심합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해주게 되면 경제가 꺾이면서 수요가 감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해주면 다른 나라 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수입 물가가 감소하면서 인플레를 자연스럽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강달러를 함부로 포기하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또한 요즘에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요즘의 경제 위기는 약간 새로운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 영상에서 제가 한 차례 소개해드렸던 자료인데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미국 가계에 있는 자산을 나타낸 것입니다. 동그라미 친 부분이 코로나 이전의 미국 가계의 자산인데요. 거의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미국에서 돈을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현재 미국 가계에 돈이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위기라고 하는데 가정에 돈을 너무 많이 쌓아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경기 침체를 미국 가정들은 아주 잘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거 경제 위기 맞나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러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은 2023년도에 탄력적인 고용시장 덕분에 침체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지만 유럽은 경기 침체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고 있긴 하지만 연착륙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진 않을 것이다. 경기 침체까진 가진 않겠지만은 그 과정이 약간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말 소비자 물가 지수는 1.9% 정도로서 연준의 타겟치인 2% 아래로 내려올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 경제는 아직도 상대적으로 굳건하다 튼튼하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려야만 하겠죠. 미국이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한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달러를 시중에 풀거나 한국 경제 자체가 살아나거나 이 셋 중 하나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11월달 환율 진정에는 그동안의 금리 인상 효과와 한국은행에서 달러를 무자비하게 풀어서 환율이 진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 환율이 이따금씩 위로 튈 텐데요. 이걸 막기 위해서는 달러를 또 풀거나 금리를 또다시 올려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같은 신흥국들은 이러한 정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환 보유고에 한계가 있고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상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인플레가 진정되면서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적당한 수준에서 멈춰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볼까요? 미국만 나홀로 금리를 올리고 다른 나라들은 금리를 잘 못 쫓아오면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지도인데요. 미국만 밝은 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만 나홀로 잘 살 수 있을까요? 테슬라가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의 전기차를 팔면서 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글로벌 경기 침체로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테슬라 기업 상태도 안 좋아지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해고가 발생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경기 침체를 원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만 진정된다면 미국에서는 결국에는 달러 약세를 유도하면서 다른 나라의 숨통을 충분히 트이게 해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흥국 입장에서도 자금 유출이 멈출 수가 있고 달러 표기 대출이자 역시 감소되면서 한숨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연준의 속도 조절 발언도 이런 과정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건 스탠리에서 말한 2023년 말 소비자 물가 지수 1.9%를 향해서 인플레가 추세적으로 떨어진다면 미국도 굳이 무리해서 기준금리를 올릴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휴전이 나아준다면 인플레 문제는 좀 더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증시에 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 30%는 늘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코로나 경제 위기도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자고 일어났더니 증시가 5%씩 빠지고 연준에서 갑자기 제로금리, 무제한 양적 완화 때리면서 세계 경제 위기가 순식간에 왔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영국, 이탈리아가 들어놓을 수도 있고요. 갑자기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 새로운 물류 대란, 인플레가 심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국 S&P 500 지수를 보면서 영상을 슬슬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발표했다고 우리는 가즈아를 외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의 부작용이 나오면서 기업들의 실적 둔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약한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증시는 전 저점을 깨지 않고 횡보하는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나리오, 만약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거나 혹시나 모를 미국의 시스템 위기가 오게 된다면 새로운 저점을 경신해버릴 가능성도 약간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확률을 7대3으로 보면서 실제로 7대3의 비율로 증시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 끝에는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2008년 서프라임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연준에서는 금리를 5.25%까지 올렸었고요. 코로나 경제 위기가 터지기 전에도 연준은 기준금리를 2.5%까지 올렸습니다. 늘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번에는 연준이 잘 컨트롤하면서 위기를 피할 수 있을 거야. 이것을 외치면서 사람들은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0월 초부터 주식 자체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는 한 증시가 당장 급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금리를 0에서 4%까지 너무 급하게 올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작용이 시차를 두고 나타날 가능성 또한 조금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현금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응이 되시면 오른다면 어느 정도 현금화하시고 내리면 매수하는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의미 있게 빠질 때 분할 매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경제 위기가 특이한 형태로 오고 있어요. 지난 2008년, 2020년과 달리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입장에서 긴축을 빠르게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에 비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위기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의 고삐를 살짝 늦춰줄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습니다.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금리 인상이 당장 멈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